영어 원서 One of us is lying 입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의 영어 원서인데요. 미국 베이뷰 고등학교의 5명의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과학실에 남게 됩니다. 이 5명의 학생은요, 성실하고 똑똑한 우등생으로 부모님이 졸업한 예일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는 모범생 브로닌, 교내에서 인기 많은 야구 스타 선수로 유명 대학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쿠퍼, 교내 퀸카이자 운동선수인 제이크와 사귀고 있는 에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었으며 마약 판매 전과로 보호 관찰 중인 학교의 문제아 네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뷰 고등학교 내 학생들의 은밀한 비밀을 폭로하는 앱인 About That의 운영자로 많은 학생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는 사이먼입니다. 각 학생들은 그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하지만 이 변명은 통하지 않는데요. 갑작스럽게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확인하러 선생님이 나간 사이에 사이먼이 과학실에서 땅콩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후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에피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원한을 산 데다 이 4명의 비밀을 폭로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사이먼의 사건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타살로 의심하고 4학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이 책은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어서 단순한 하이틴 소설인 줄 알고 골랐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구성이 상당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TV 시리즈도 제작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TV 시리즈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고등학생들의 일상 대화라 외우고 싶은 영어 표현도 정말 많았습니다. 영어 원서는 중급 이상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Killers of the Flower Moon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원작인데요. 저는 이 책이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저널리스트의 논픽션이었습니다. 1920년대 인디언 부족인 오세이지족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족 중 하나가 됩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발견된 대규모 석유 덕분인데요. 사실 이 행운 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는데요. 그 중 하나인 오세이지족은 척박한 오클라호마에 정착합니다. 다행히 부족의 위대한 추장인 제임스 빅 하트 덕분에 오세이지족은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땅은 부족원만에게 분할된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또 배정받은 땅 아래 석유나 가스, 석탄 같은 광물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받는데요. 이 덕분에 오세이지족은 큰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는 곧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요. 책은 백인 남편을 둔 오세이지족 몰리의 언니인 애나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총에 맞아 죽은 후 개울에서 발견된 애나를 비롯해서 오세이지족 사람들이 의문의 사고와 중독, 독살, 심지어 대폭발 사건 등으로 하나 둘씩 목숨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부패한 정치인과 백인 이주민들은 오히려 오세이지족의 유산을 뺏는데 열중합니다. 백인들은 오세이지 인디언이 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자유권을 박탈하는데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재산은 후견인의 탈을 쓴 백인들의 주머니로 돌아가는데요.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권력과 탐욕, 인종차별에 얽힌 거대한 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에 새롭게 설립된 연방기관, 지금의 FBI가 개입을 합니다. 초대 국장은 이 사건을 첫 대규모 수사로 삼아서 조직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데요. 그는 전직 텍사스 레인저 출신 요원인 톰 화이트를 파견해서 사건을 해결하게 하는데요. 화이트와 팀은 수년간 증거를 추적하면서 범행 뒤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 부분은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Killers of the Flower Moon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 속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면 자주달개비, 노랑데이지처럼 키가 좀 더 큰 식물들이
작은 꽃들 위로 슬금슬금 번지면서 그들에게서 빛과 물을 훔쳐가기 시작한다. 작은 꽃들의 목이 부러지고 꽃잎들은 팔랑팔랑 날아간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땅속에 묻힌다. 그래서 오세이지족 인디언들은 5월을 꽃을 죽이는 달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 대목에서 작은 꽃들은 오세이지 인디언들을, 더 큰 식물은 오세이지족을 착취하고 조직적으로 살해한 백인 사회를 비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 속에서 살인사건의 주동자들을 잡고 나서 재판장에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봐야 할지 동물학대로 봐야 할지 의논하는 장면에서 당시 인디언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차별받았던 인디언들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어떤 소설보다 흡입력이 상당했던 논픽션이었습니다. 제게는 올해 베스트 논픽션 중에 한 권이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원서는 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많이 있고 이해하기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중급 이상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How to Train Your Dragon입니다. 번역본 제목은 드래곤 길들이기인데요. 한겨울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에서는 킹 소년들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치르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드래곤을 잡아서 길들이는 일입니다. 해리 홀리건 부족의 족장인 스토이크의 외동아들인 주인공 히컵은 이 시험에 참가하지만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아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전혀 주목받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쓸모없는 히컵입니다. 용을 잡는 동굴 속에서 히컵이 잡아온 용은 이빨이 없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용으로 투슬리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용을 잡았으니 길들인 후에 성년식에서 부족의 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순간부터 히컵의 고생은 시작됩니다. 다른 바이킹들은 힘으로 용을 다스렸지만 용의 언어를 할 줄 아는 히컵은 끊임없이 투슬리스와 대화하며 이 작은 용을 길들이려 하지만 이 용은 고집이 세고 히컵의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 차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와중에 마을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요.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대한 용이 이 섬을 습격합니다. 다른 전사들이 공포에 질려 무너질 때 히컵은 투슬리스와 함께 용을 물리치기 위해 나서는데요. 힘없는 소년이었던 히컵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이 이야기의 결말은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는데요. AR 북레벨 지수가 6.6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북레벨 난이도만 보면은 거의 해리포터 수준이라서요. 이 책은 관심 있는 초급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Howl's Moving Castle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입니다. 작고 조용한 마을인 마켓 취핑의 모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소피는 세 자매의 장녀로 두 자매에 비해서 언제나 자신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인 모자 가게에서 성실하지만 무료하게 일하고 있던 중 무시무시한 황야 마녀가 찾아와서 소피를 노파로 변하게 하는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18살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갑자기 90세의 할머니가 되면서 소피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히는데요. 결국 소피는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전설처럼 떠도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소피는 그곳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마법사 하울, 불꽃 악마 캘시퍼, 그리고 제자 마이클과 만나게 되는데요. 소피는 저주를 풀기 위해 성에서 머물면서 하울과 기묘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소문이 도는 하울은 그저 게으르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허영심 많은 청년일 뿐이고, 마이클은 잔잔하게 소피를 챙겨주기도 하고요. 성을 움직이는 파수꾼 캘스퍼와의 계약을 통해서 소피는 자신이 단순한 그 저주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깨트릴 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왕국의 마법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소피는 마법사 하울과 함께 황야의 마녀에게 맞서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오래전에 이미 애니메이션을 인상 깊게 봤던 터라 원작을 읽으면서 영화랑 좀 비교를 하면서 읽었어요. 영화 속에서는 캘시퍼의 캐릭터가 좀 귀엽게 묘사가 됐는데 원작에서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존재로 그려졌고요. 황야의 마녀도 원작에서는 좀 더 가차없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영어 원서 자체로는 페이지 수가 조금 돼요. 400쪽이 넘는데요. 판타지 소설이라서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북레벨이 5.5인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드래곤 길들이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의아했습니다. 이 책은 초급 단계 분들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이 소설은 오디오북과 함께 읽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보기란에 오디오북 주소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16살의 매기는 낯선 고모가 살고 있는 오크라코크 섬에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13주 차의 임산부이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강요로 이 섬에 보내진 매기는 이곳에서 똑똑하고 다정한 소년 브라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매기는 브라이스와 사랑에 빠지고 브라이스 덕분에 사진을 배우게 되면서 둘은 사진을 찍으며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기는 그의 추억을 가슴에 묻은 채 성공한 여행사진 작가로 성장합니다. 2019년 매기는 뉴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유명한 여행사진 작가가 됩니다. 하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원치 않는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요. 매기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신입사원 마크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매기는 마크에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16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평소에 로맨스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요. 니콜라스 스팍스 작가의 글은 어렵지 않은 편이라서 종종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은 작가님의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이 소설은 관심 있는 초급 탈출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린인입니다. 국내 번역본 제목도 린인인데요. 이 책은 전 구글 부사장이자 페이스북의 CEO를 역임한 셰릴 샌드버그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이 린인이잖아요. 원래 뜻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 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라는 뜻이래요. 이 책의 제목은 기회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저자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어느 날 회의실에 들어갔더니 자리에 앉은 남성 임원들은 편안하게 중심 자리를 차지하지만 여성 직원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성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 발 물러서도록 길러지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는데요. 승진 제안이 왔을 때도 남성들은 흔쾌히 도전하지만 여성들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며 스스로 물러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드러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한 그녀는 일과 가정의 균형 문제도 강조하는데요. 결혼과 출산 이후 커리어를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아직 선택할 필요가 없는 순간인데도 미리 물러서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나 자서전이 아니고 여성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는 인상적인 책이었어요. 이 책은 테드 강연으로 큰 반향을 얻은 후에 거기서 못다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챕터별로 요약을 해가면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잘 읽히면서도 인상적인 책이어서 영어 원서는 중급 단계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과 함께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인생 자체가 명함인 6070 큰언니들의 인터뷰 집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린인 이 책보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라는 이 책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Never Split the Difference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의 영어 원서입니다. 영어 제목이 Never Split the Difference잖아요. 직역하면 차이를 split, 절반으로 나누지 마라 인데요. 책 속에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협하지 말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크리스 보스는 FBI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납치, 테러, 인질 사건에서 협상을 이끌어내었던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에는 협상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저자가 FBI 인질 협상가로 활동하던 그 긴박한 순간들을 들려줍니다. 총을 든 범죄자를 설득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험은 협상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다루는 생존 기술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협이나 중간 지점 찾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질범에게 인질 절반은 풀어주고 절반은 잡아두라는 식의 절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자는 이런 점을 통해서 중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결과를 100%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협상은 인질 협상 같은 극한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하거나 연봉 협상, 심지어 가족과의 갈등 해결 같은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즉, 협상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기술임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러링 기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3마디 정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앞으로 모든 문서를 2부씩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2부씩 만들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사회생활에 당장 써먹으면 좋은 기법이 많다라고 느껴서 번역본도 구매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챕터별로 요약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서는 관심 있는 중급 이상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A Room of One's Own, 자기만의 방 영어 원서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인상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버지니아 울프가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캠퍼스를 거닐다가 잔디밭 위로 들어섭니다. 그러자 경비원이 제지하는데요. 20세기 초의 여성은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잔디밭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여성들이 지적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책 속에서 울프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만큼의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더라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교육을 받을 기회도 글을 쓸 공간도 얻지 못해서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쓸쓸히 이름 없이 묻혔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또 책 속에서는 제인 오스틴과 에밀리 브론테와 같은 유명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이 위대한 여성 작가들조차 사회적인 통제와 인습 때문에 문학적으로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국 울프는 여성 작가가 독립적으로 글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량의 적지 않은 고정 수입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21세기에 사는 제가 들어도 상당히 현명하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끊임없는 사색과 상상, 기억 등 그녀만의 사고 흐름을 따라가듯이 서술되어서 읽고 해석도 했는데 무슨 맥락인지 몰라서 조금 헤매면서 읽은 책이었어요. 정확히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장들이 너무 좋았고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읽는 동안 괴로우면서 즐거운 책이었습니다. 읽고 뿌듯한 원서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그랬습니다. 영어 원서는 제 기준 고급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